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목표가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5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일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부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8개 분과 전문위원회에서 54차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시나리오.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 박사이자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노동석 연구위원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고 각계각층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래 모습에 대해 3가지 안으로 제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노동석 박사는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한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전력의 대부분을 이제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재생이 또 있어, 위에. 16% 정도가 신재생이에요. 이 신재생은 뭐냐? 여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태양열, 지열, 수열, 바이오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열, 수열, 태양열 이런 자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지열 발전한다고 포항 거 파가지고 지진 났잖아요. 포항 지진의 원인은 지열 발전한다고 파서 그런 거예요. 이거 똑같은 사례가 스위스에서 한 번 있었어요. 한 2km, 3km를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그 지반을 흔드는 바람에 그래서 난 거예요. 포항 지진은. 전력이 아닌 신재생은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연료전지는 뭐냐면 수소 연료전지예요. 이 16%의 신재생은 태양광으로 환산하면 1900만 킬로와트다. 190기가와트다. 네?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것도. 여기에 딸려있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엉터리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전력 부분. 이것도 차별성이 거의 없어요. 여기 무탄소 신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수소 터빈, 암모니아 발전 이런 거예요. 암모니아 발전 수소 터빈은 아직 기술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걸 하겠다. 뭐 좋아요. 앞으로 할 30년대에 뭐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무탄소 신전원 이걸 다 합친 게 재생에너지. 그래야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90% 정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뭐 60 내지 70%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포장 이거 다 합치면 한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죠.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때 전력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덕커브 현상입니다. 덕커브 현상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날씨에 따라 과잉 발전하거나 과소 발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보조해주는 다른 발전원의 전력 수요 그래프가 출렁이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떠있는 낮에는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원의 전력 수요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해가 진 이후 급증하면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전력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게 원래 파란색이 전력 수요 곡선이었는데 이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빨간색만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오리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게 태양광이 많아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오리 등이 확 낮아져요. 이게 캘리포니아 ISO가 이제 캘리포니아의 전력망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 OECD 기구에서 한 건데 여기도 빨간색이 수요고요. 이 파란색이 재생에너지 발전이에요. 어떤 때는 거의 0에 가깝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기기가 나가거나 정전이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 75%일 때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10%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75%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려봐요. 저는 이 그림을 나중에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거랑 거의 비슷해. 비슷할 수밖에 없어. 재생에너지는 생산과 공급을 제어하기 매우 어려운 발전원입니다. 기상변화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과잉 또는 과소 발전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노 박사는 전력 개통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가 발전 설비와 다른 발전기의 운영계획 변형에 따른 비용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며 개통 통합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인 비용 문제가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나오지만 이제 태양광을 지금이 20기가 정도 된다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전력 시장과 거래되는 건 한 5기가와트, 500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근데 그 460기가와트 정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23배. 근데 뭐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게 한 40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재생에너지가 재생이 에너지의 자체의 비용도 있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수요가 이렇게 낮아질 때 다른 발전기들이 출력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수요하고 정확하게 이제 발전량이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 다른 발전기들이 출력을 막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늘려야 돼요. 이거를 이제 수급의 이제 밸런싱에서 밸런싱 코스트라 그래요.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하나도 안 되면 그 원래 수요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백업 설비를 줘야 돼요. 그래서 백업 설비, 그 이제 프로파일 코스트라고도 하는데 백업 설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동 중인 발전기들이 출력을 줄였다 늘렸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루 중에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도 그냥 같은 속도로 쭉 달리면 연비가 좋아요.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80km면 80km, 100km면 100km 이렇게 쭉 달리면 연비가 좋은데, 왜 시내에서 연비가 안 좋은 게 가다가 쓰기도 하고 뭐 30으로 갔다 60으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딱 그겁니다. 이 연비가 나빠져요. 그게 이제 밸런싱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직접 비용, 건설해서 뭐 보내는 데까지 드는 비용 외에 프로파일, 백업 코스트, 그 다음에 밸런싱 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망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요된다. 이런 걸 합쳐야 비로소 시스템 코스트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또 듭니다. VRE가 이제 베리어블 리니어블인데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개통 통합 비용이에요. 이게 이제 기준 비용이고, 다른 나라랑 전력망이 연결돼 있으면 요 비용으로 되는데, 망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요만큼 더 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안 좋아요. 이 시스템, 전력 시스템이 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재생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이 재생에너지가 개통이 통합되려면 지금은 양이 적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노 박사는 또 이번 시나리오에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의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대략이라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딸랑 2050년 하나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뭐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경로를 이제 잡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로가 아예 없어. 지난 5월 달에 그 IEA라고 OECD 기구가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인데, 거기서 2050년 넷제로 시나리오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거기 보면 2030년에는 뭘 해야 되고, 2040년에는 뭘 해야 되고, 2050년에는 뭘 해야 되지, 해야지 탄소 중립이 된다. 탄소 중립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등 전부 다 LED로 바꿔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동차 연비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높여야 되는 거라. 두 번째는 전기화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전기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전기로 취사를 해야 되고 전기로 난방을 해야 돼요. 후진국의 경우는 이게 전력 수요가 한 3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 IEA 이거 보면. 세 번째는 이렇게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탄소 없이 공급할 거냐. 이 세 개가 맞아야지만 탄소 중립에 가요. 그래서 탄소 제로는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새로 써야 된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난 5월 발표한 2050년 탄소 중립 로드맵에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원인 원자력이 전력뿐 아니라 수송과 난방, 산업용으로 쓰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 박사가 이번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노 박사는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79년에 그 당시에 베를린 한 10불 정도 하던 유가가 호메이니가 회계혁명을 일으키고 이란에서 29불, 30불까지 이제 유가가 한꺼번에 3배가 뛰었어요. 한꺼번에. 그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아워당 20원대였거든요. 22원. 그 한 3년 사이에 얼마가 됐냐면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탈석유 전원 정책. 지금은 석유 발전소 거의 없어요. 우리는 도는 게. 그래서 원자력 석탄을 그때 들이다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 타임스팬이 얼마나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10년씩 걸리잖아요. 에너지 믹스는 쉽게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력의 한계를 고려해서 원자력도 대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그 원자력을 반영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엑셀 테이블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그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뭐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어디 이 각각의 장점, 단점, 각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걸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5일 공개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세계 시나리오는 시민 대토론회 등 국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짓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시나리오를 우리나라의 탄소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든 그 나침반은 과연 정확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을까요? NTD 뉴스였습니다.